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9강 일본 청년들은 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가 라는 강의를 맡은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박지환이라고 합니다. 늦은 시간에 강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문화인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4강쯤에 그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에 대해 강의하셨던 김영준 교수님께서 문화인류학자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또 문화인류학을 접한 기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인류학 중에서도 정치인류학, 도시인류학, 교육인류학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주로 연구하는 사회는 현대 일본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줄곧 연구를 해왔고요. 최근 한 7, 8년 사이에는 오사카에 있는 홈리스가 밀집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NGO의 활동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활동 과정에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들 분과 같이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라던가, 또는 어, 어, 예술에 초점을 맞춘 그 NGO 단체에서의 활동에 참여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강의의 의뢰를 받았을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최근 한 7, 8년 사이에 연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이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20대이시고 30대시라는 얘기를 듣고 음, 가능하면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강의 주제를 제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만, 현대 일본의 청년들은 왜 행복하다고 말하는가 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답을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강의 진행하기 전에 촬영이나 캡처 같은 거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크게 4꼭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향적인 사토리 세대,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그리고 지방에 머무는 청년들, 그리고 이런 청년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일본 사회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늦게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과제 아주 재미있게 흥미롭게 잘 읽었고요. 그 중에 한 분께서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은 지금 막 진행 중인 상황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주제를 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 것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도 청년들이 고용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 사이에 청년들이 졸업하는 시점에서 일본에서는 이제 내정률, 그러니까 취업이 결정되어 있는 비율, 내정률이라는 것을 이제 체크를 하는데 현 시점에서 70%를 못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 사이에 수치로 보면 가장 낮은 수치이고, 그리고 2008년에 이제 세계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때의 상황과 비교해서 그때를 참고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취업이 내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정을 취소하는 기업들이 2008년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 상황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이제 오늘의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토리 세대라는 말은 뭐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사토리 세대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일본 사회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참 그 젊은이에 대한 담론이 많이 제기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를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근데 흥미롭게도 이
젊은이, 일본어로 와카모노라는 개념 자체가 1970년대,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들어서부터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후루이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글의 저자가 이제 아사히 신문을 이제 설베이한 결과를 통해서 보면요, 약간 흐린 선으로 적혀 있는 부분이 이제 젊은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고, 그러니까 와카모노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고, 굵은 선으로 진한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말로도 청년이라고 하는 세넨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빈도수인데요. 70년대를 전후로 해서 와카모노, 젊은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원어민은 아니기 때문에 와카모노와 청년, 세넨이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느냐를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뭔가 이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이 20대, 30대들이 보이는 모습을 에서 뭔가 새로움이 있었고, 그것을 포착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 물론 그 전에 없었던 용어는 아닙니다만 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에도 시대 때 17세기에서 19세기의 일본에서 이제 신분의 차이가 명확하게 있었는데, 같이 20대라고 하더라도 사무라이와 농민이 같은 와카모노, 청년이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엄청난 신분의 격차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945년 이후에 들어와서도 뭐 50년대, 60년대 중반까지도 여전히 도시에서의 삶과 농촌, 시골에서의 삶은 삶의 내용에 있어서 큰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20대, 30대의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어떤 동질감을 느끼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일본 사회에 대한 지식들은 과제물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60년대 후반에서 70년이 되면 일본이 고도경제 성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생활 수준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어에서 이치오쿠 소추류라고 하는 1억 총중류, 그러니까 1억 일본 인구가 뭐 지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약 1억 2천 명에서 1,000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90%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는 뭐 중류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의 격차가 사라진 이후에야 비로소 20대라는 어떤 연령 집단 혹은 30대라는 연령 집단이 자신들을 와카모노, 젊은이라고 불렀을 때 거기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세대 내에 격차가 사라져 써야 이 젊은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제물을 제출하신 분들 중에 그러면 한국과 왜 일본이 비슷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도 왜 일본의 젊은이들에게서 상당히 어떤 공통된 경향이 나타날까라는 점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서 세대 내에, 그러니까 20대 혹은 30대 내에 격차가 적은 것이 아닌가, 동질성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동질적인 어떤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자면 적어도 일본 사회에서는 일본 세대 내의 어떤 격차를 드러내는 담론 같은 것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얼마 전까지 이야기됐던 수저계급론 같은 논의는 일본에서는 아직은 낯선 논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토리 세대는 한자로 이제 깨달을 오자를 쓰는 건데요. 그걸 사토리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일부 언론사에서 달관 세대라고 해서 번역을 해서 한 2,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불황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큰 것을 바라기보다는 현실에 만족하고 큰 꿈 갖지 않고 소비도 별로 하지 않고 뭐 크게 치열하게 노력하려 하거나 충돌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막 찾아보니까 사토리 세대의 어떤 사원에 관한 이런 에피소드를 정리한 그림도 있던데요. 아마 한국의 맥락에서 말하자면 뭐 90년대생이 온다 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만 읽어보면 어떤 뭔가 지시하고자 할 때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인데요. 뭔가를 지시하고자 할 때 제가 화면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 지시하고자 할 때 이걸 해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간 좀 있느냐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어본다던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을 때 일 끝나고 회식 가자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5분이라도 조금씩 근무 시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낫다라던가 뭐 이런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충고를 하고자 할 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자기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다, 뭐 그런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토리 세대에 대한 어떤 사회적 비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갖고 싶어 하는 게 없는 젊은이들, 뭐 소비를 싫어하는 세대, 뭐 이런 책들이 2000년대 후반부터 나오고, 일본 젊은이들이 해외여행도 안 가고 뭐 크게 대도시로 가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내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일본의 내각부가 실시한 사회의식에 관한 여론조사를 보면 1980년대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개인 지향성이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세계에서 완전히 함몰돼서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사회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평소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응답에 긍정적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부정적인 대답이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종종 얘기되듯이 20대, 30대의 투표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2017년 중의원 선거, 그러니까 뭐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하원 선거에 20대 투표율이 33.85%밖에 되지 않은 거,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근데 뭐 20대는 항상 투표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 왼쪽 끝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그 붉은색인데요. 1967년 선거에서는 66.69%가 선거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사회에 참여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이 꼭 정당의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 참여로는 표출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을 가려는 20대의 비율이 2010년대 중반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최근 들어서 최신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금 늘어났던데요. 네. 이 회색 부분을 살펴보시면 2010년대 중반까지 해외여행을 떠나는 젊은이들의 비율이 줄어든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얘기되는 것이 이제 한국이나 중국 학생들은 해외로 유학 가려는 그런 도전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본 젊은이들은 뭐 패기가 없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중에 하나로 해외 유학을 가려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조금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자료는 약간 오래됐습니다만, 그러니까 2011년까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파란색 선인데요. 해외 유학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 줄어드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면요. 이 분홍색 선은 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홍색, 미국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유학생 숫자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줄어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 이외의 나라, 많은 경우에 중국, 한국, 대만, 호주 등으로 유학을 가고 있는데요. 그 숫자는 뭐
뭐 폭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젊은이들이 유학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일본 젊은이들이 내향적이다 혹은 패기가 없다 뭐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본 정부 참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데요. 2008년까지는 세계 청년 의식 조사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뒤에도 소개하겠습니다만 비슷한 조사를 이름을 바꿔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여러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정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계속 살고 싶은가 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파란색인데요. 점점 2008년까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과거에는 사람들이 다 대도시로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젊은이들을 비판하기 위한 근거로 혹은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젊은이들이 내향적이다라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최근의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18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일본 젊은이들이 계속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머물겠다 하는 비율이 30.2%. 오히려 한국의 젊은이들이 35.2%로 좀 더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머물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젊은이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붉은색 선을 아니죠. 뭐 연두색 선이나 푸른색, 짙은 푸른색 30세에서 34세의 선을 보시면 뭐 평균에 비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소득 중에서 소비에 지출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낮다라던가 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새 일본 젊은이들이 내향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꼭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충돌하는 증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20대 때 연애를 해서 결혼했습니다만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대담하게 거리에서 키스를 해본 적은 없는데요. 뭐 그러니까 내향적인가 하면 뭐 그런 면도 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사회 공헌 의식이 고양되었는데 그렇다고 적어도 정당에 투표하는 차원에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유학생 수나 해외 여행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마도 이런 요인 전체 인구에서 20대 자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20대 인구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학생 숫자나 해외여행 가는 숫자도 감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 애착을 갖는 젊은이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제 비교상으로 보면 굳이 꼭 특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자동차를 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통신기기를 구매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토리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좀 다면적인 모습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셨던 그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라는 후루이치 노리토시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기 때문에 그냥 좀 더 최근의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왜 일본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사회경제적 상황이 어려운데 저항하지 않는가? 라는 뉴욕타임즈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 저자는 왜냐하면 일본 젊은이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게 이제 일본의 내각부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국민 생활에 관한 여론조사인데요. 18세에서 29세까지의 만족도가 전체 연령 중에서 가장 높죠. 그러니까 이 왼쪽부터 두 개의 그 그래프 기둥을 더하시면 그게 만족한다, 뭐 그럭저럭 만족한다의 비율인데요. 20대가 가장 높고 50대가 가장 낮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시간축을 길게 두고 살펴보면요,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보면 20대의 그 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20대의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 경제가 1990년대 초반에 이제 경제 버블이 붕괴되는 일을 겪고 그때부터 흔히 말하는 뭐 로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인데 바로 그 시기에 일본 젊은이들이 취업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부터 일본의 젊은이들의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아졌다. 적어도 그렇게 응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더 놀란 것은요, 사실은 이건 NHK, 일본의 중앙 방송사인 NHK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뭐 더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는 없고 2012년 조사가 제일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입니다만, 중고등학생들에게 여러분 생활에 만족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중학생들의 55%, 고등학생들의 42%가 만족한다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아마 한국에서 유사한 조사를 하면 굉장히 비율이 낮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안타깝게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젊은이들이 생활하는 데 불만이나 고민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 물론 2019년 결과 조사도 있는데 제가 영어판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2018년께 제일 최근이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2018년 조사 결과를 인용했는데요. 20대 응답자 중에서 53.1%가 생활 속에서 고민이나 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 이것도 8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좀 올라간 수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서 제출하신 과제 중에 그 일본 청년들과 세계 청년들을 비교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몇몇 슬라이드를 넣어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뭐 즐거우면 뭐 괜찮다, 뭐 현재 행복하면 뭐 아무 문제 없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들이 일본의 경우에 60.4%, 이건 좀 놀라운데요. 한국의 경우에 77.4%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과 걱정인데요. 역시 이 노란색으로 칠하신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본 젊은이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요. 그리고 비율은 조금 이 두 가지보다 낮습니다만 구직에 관해서 혹은 일을 구했을 때 그 일터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비교를 해보면요. 뭐 오늘은 한국과 일본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젊은이들에 비해서는 뭐 구직 걱정이 조금 덜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높은 축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한국 젊은이들이 걱정한다, 뭐 어느 정도 걱정한다의 비율은 뭐 전 세계까지 이 비교 대상인 8개 국가 중에서 굉장히 제일 높은 비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 또 한국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으로 일본이 높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한다. 역시 한국이 제일 높고 일본이 그 다음으로 높으니까 뭐 일본 젊은이들이 현재에 만족한다, 뭐 행복하다라고 답은 하고 있지만
구직이나 일이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보다는 조금 낫지만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던진 것인데, 미래에 대해 밝은 희망을 갖고 있느냐,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희망을 갖고 있다는 비율이 일본 젊은이들이 가장 낮죠. 60.6%. 저는 이것도 의외라고 하면 신뢰가 되는 말씀일까요? 굉장히 한국 젊은이들이 77.7% 희망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인류학자라고 얘기했는데, 인류학적인 조사를 한다면 이제 이런 응답이 의미하는가가 뭔가 이제 일본 청년들, 한국 청년들을 만나서 물어보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같이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지금 못한 상태이고, 근데 아마 이런 일본 청년들과 한국의 청년들이 다 어떤 일에 대한 불안, 구직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그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그래도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 혹은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두 나라의 청년들이 좀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합니다만, 일본의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에 만족한다고 한다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현재에 굉장히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미래도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두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보이는 모습이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나중에 토론할 때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후루이치의 해석을 소개해 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 경제 성장 시기,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중반까지도 젊은이들은 생활 만족도가 낮았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10년 후, 20년 후에 내 삶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토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불황이었고, 일본은 이미 저성장 사회에 진입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일상인 현재에 만족한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루이치는 자기 충족적인 태도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마 소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라든가 가족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어떤 큰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동료들과 어울려 여유롭게 지내는 것,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세대,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몇몇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종의 친구 관계라는 친밀성의 공동체에 더 높은 가치, 비중을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을 비교한 조사에 일단 일본의 수치만 보여드린 겁니다. 일본 20대들은 이제 취미 생활할 때 가장 충족감을 느끼고, 또 친구들이랑 있을 때 혹은 연인과 있을 때 충족감을 느낀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런 면에서 특별히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있을 때 만족감을 느낀다, 충족감을 느낀다의 비율은 아이러니하게도 좀 더 낮은 편입니다.
근데 저는 이 결과에 굉장히 놀라는데요. 그러니까 사회를 위해서 뭔가 공헌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다른 조사 결과와 굉장히 상반되는 결과인데 그런 생각을 한다. 그게 나에게 적용이 된다. 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일본 젊은이들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75% 정도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일에 있어서 어떤 충족감, 보람을 느낀다라는 비율도 일본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보다 뭐 친구 관계라든가 동료 관계에 특별히 더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 어, 다른 항목들과 비교했을 때 일이라든가 사회 공헌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충족감을 느끼는 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역시 일본의 젊은이들이 친밀성의 공동체에 굉장히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원피스를 보면서 자란 세대는 아닌데요. 제 아이들이 원피스를 보는 걸 옆에서 이렇게 슬쩍슬쩍 보다 보니까 대략의 내용은 알 것 같던데 뭐 황당무계합니다만 같이 배를 타고 그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할까요? 그 무리들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 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친구를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역경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마 이런 원피스라는 만화에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어떤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만화가 인기를 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의 그 가치 지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후루이치의 논의는 뭐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다만 그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 만족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굉장히 뭐 가치를 두는 부분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 힘듭니다만 20대 일본 젊은이들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물론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뒤에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현실 같은 것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얘기인데요. 뭐 연장선상에 있는데 지방에 머무는 청년들.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일본 젊은이들이 자기가 사는 고향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대도시로 나가서 뭔가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하기보다는 어릴 적부터 같이 살아왔던 가족과 친구들과 같은 지역에서 계속 머물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더 높은 비중을 두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머무는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제가 참고한 이 책 아베 마사히로라는 일본의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요. 지방에 저는 머무는 젊은이들이라고 해석했습니다만 이 코모루라는 단어는요. 이 한자를 보시면 이게 농성하다 할 때의 농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키코모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때도 이 한자가 쓰이는데요. 히키는 이제 자기 몸을 이렇게 안쪽으로 당긴다. 풀이라는 뜻이고요. 코모루는 이제 웅크리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히키코모리라는 것은 자기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 세계 속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살아가는 젊은이들 얘기하는 건데 그런 한자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 띠지에 있는 말을 번역해 보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말하는 지방이라는 것은 완전한 시골도 아니고 대도시, 도쿄와 같은 대도시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중소규모의 도시를 말하는데요. 책의 요지는 딱 한마디입니다.
지방 도시에서 사는 게 더 그럭저럭 살만하다. 지방 도시는 그럭저럭 살만한 천국이다. 라고 일본의 지방 도시에 사는 청년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도쿄에 가봐야 출퇴근할 때 10,000원 전철에 시달려야 되고, 집세는 비싸고,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에 비해서는 고향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같이 살면서 그럭저럭 아주 고급의 문화를 접할 수는 없지만, 아주 비싼 물건은 구할 수 없지만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지향성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지역은요, 오카야마라는 지역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한일 간의 관계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 자주 갈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 오사카 지역으로 여행 가보신 분들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면 있는 지역이 오카야마라는 곳입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찾아보니 약 이렇게 철도를 이용하면 약 1시간 50분,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비교가 될 만한 대상이 어딜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아마 전라북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 규모라던가 그 오카야마 현과 전라북도에 있는 가장 큰 도시의 인구 규모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서울로부터의 거리라 여기 오카야마는 이제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오사카로부터의 거리였습니다만 전주도 서울에서 이동하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죠. 비슷한 위치에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이 구라시키라는 역 주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역의 남쪽 지역은 구라시키 미관지구라고 해서 관광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하가 보이는데 예전에 이제 정근대 시대 때는 이제 수송할 때 이 운하를 사용했고, 그때 짐을 싣고 오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창고로 짐을 옮겼다가 보관했다가 이제 그걸 또 전국적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실 창고로 사용되던 시설입니다. 근데 그곳들을 이제 가게나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그런 것으로 개조해서 이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본의 전근대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역의 북쪽 지역으로 가보면요, 이온몰이라고 큰 쇼핑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여행 가시면서 이온몰을 가보신 분들도 간혹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맥락에서 말하자면 마트랑 백화점 중간 정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장 보는 쇼핑 시설부터 패션, 잡화 시설도 다 있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영화관 같은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 복합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처럼 고급의 물건을 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아주 비싼, 소위 말하는 명품을 구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럭저럭 그렇게 시류에 뒤처지지 않고 어떤 자신의 패션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소비는 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시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자가 설문의 숫자 자체는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통계적인 의미는 없습니다만, 주말에 여가를 어디서 보냈냐, 이 지역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온몰을 이용한다, 이온몰 이외의 쇼핑몰을 이용한다 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앞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온몰은 이 오카야마시 이쪽에 있는데요. 이 주변에 있는 이 오카야마시보다 더 작은 중도 도시에서도 이제 이쪽으로 주말이면 자기 자가용을 몰고 쇼핑과 여가를 즐기러 나온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저자는 모터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지방 도시에 살다 보면 대중교통이 덜 발달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이제 차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일본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말이면 자기 차 몰고 나와서 드라이브도 할 겸, 또 뭐 데이트도 할 겸, 새로운 어떤 쇼핑도 즐길 겸,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볼 겸 나온다는 거죠.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이온몰과 같은, 이온몰이 제가 여기 써놨던 것처럼 99년에 생겼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정말 약간 이런 지방의 중소도시에 산다는 것이 일상에서 별로 즐길 게 없는, 그래서 꼭 일자리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화적으로 결핍되었다고 느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제 뭔가 더 자극이 많은 대도시로 젊은이들이 떠나고자 했다면, 2000년대 이후는 이런 이온몰 같은 건 전국에 체인망이 있으니까요. 지방의 도시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아주 최첨단의 뭔가 패션을 즐기고 문화를 즐기는 것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적당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어릴 적부터 같이 살아온 가족과 친구와 뭐 지역의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스킵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어떤 밝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공업 사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으로 사회에서 훨씬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그리고 서비스업 내에서의 그 고숙련을 필요로 하는 직종과 그렇지 않은 직종 간의 격차가 커지는 사회. 이런 변화의 모습이 이 지방 도시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사한 일본 지방에 사는, 지방 도시에 사는 청년들의 직업을 보면요, 다 서비스 업종이죠. 그리고 이들이 올리는 소득도 200만 원에서 2,249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혼자,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뭐 빠듯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득, 뭐 이런 저숙련, 비숙련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지방 도시의 청년들이 그러면 자신들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금은 낮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계속 살아온 어르신들을 내 손으로 돌본다, 뭐 그런 일에서 보람을 느낀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미 시사했습니다만, 이런 종류의 삶이 가능한 것은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과 부모님과 사는 사람들 사이에 그 세대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버는 소득밖에 없지만, 부모님과 사는 경우에는 그 집의 전체 소득은 개인이 버는 소득의 뭐 두세 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본인이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도 비슷한 종류의 직종에서 종사할지라도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모 세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 지방에 살면서 그럭저럭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삶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꼭 좋아서, 물론 부모님과 사는 게 좋긴 합니다만 좋아서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처한 어떤 사회 경제적인 현실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서 보람을 느낀다. 내가 소득은 얼마 안 되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한다거나 소득은 적지만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들 이들이 처한 어떤 만족한다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이런 요소들이 사라졌을 때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의 이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일본 전후 일본 사회,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일본 사회가 어떤 시스템,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전후 일본 사회는 가족과 학교와 회사라는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제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의 역할을 지나칠 정도로 잘 수행함으로써 작동했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영역에서는 성별 역할 분업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규범적으로 그것이 요구됐죠.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하고 여성은 전업주부로 있거나 아니면 일을 하더라도 파트타임으로만 일을 하면서 가족을 챙기고 자녀를 챙기고 집안의 어르신들을 챙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남성은 밖에 나가서 집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회사형 인간이 돼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은 부모님의 그 후원 그리고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듣고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알선해주는 일자리, 알려주는 회사로 가서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회사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무런 사회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렇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평생 고용을 보장하면서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기술과 기능을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청년의 입장에서는 회사 내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 회사 내에서 계속, 그러니까 남성에 국한됩니다만 자기의 삶을 계획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자기 부모 세대와 유사한 어떤 가족, 성별 역할이 뚜렷한 가족을 꾸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뭐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세 가지 제도가 각각이 담당했던 역할들이 1990년대에 오면서 불안정해지죠. 동요가 일어나죠. 단적으로 뒤에 자료가 나옵니다만 남성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을 졸업하든 80%, 90% 이상이 정규직일 수 있었던 사회였다면 남성들조차도 일본 사회가 근거를 하고 있는 이 성별 역할 분업에 따르면 당연히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남성들조차도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상황들이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전개되고 그런 것들이 일본 사회의 큰 일본 청년들이 겪는 어떤 문제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고령화율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2019년 현재 65세 인구가 28%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져야 될 부담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죠. 90년대만 해도 5명이 고령자 한 사람을 부양해야 했다면 지금은 2명이 한 사람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같은 일본 사회가 이 세 제도 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 있는 건 뭐죠? 국가가 빠져 있잖아요. 국가는 큰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이 세 제도, 사적 영역에 있는 이 세 제도가 연계해서 잘 돌아갔기 때문에 특별한 청년 정책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노인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고령자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되는 사회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젊은 세대들은 다 일을 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렇게 젊은 세대가 져야 될 부담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실업률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태라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는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취업률이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실업률이 이제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비정규직 청년의 수가 260만 정도에 이르고요. 넘어가고, 비율상으로 보면 96년부터 2016년까지 20대가 이제 이 오렌지색 표시를 보시면 되는데, 남성의 경우에 4.2%만 비정규직이었다면 지금은 15.8%.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거의 7, 80%는 정규직이라는 얘기네. 엄청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방금 설명드렸던 1945년 일본 사회가 기반하고 있던 그 어떤 사회 구조적인 틀에서 보자면 적어도 남성은 정규직이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엄청난 사회적인 충격, 그건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리고 남성 청년의 입장에서도 충격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요, 일본 사회가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1970년대부터 청년 문제 위기를 겪기 시작했던 것에 비해서 일본은 90년대 이후에서야 다른 선진국들이 겪었던 이제 청년 문제들을 겪게 되거든요. 고용의 불안정 등등. 그것은 사실은 상당 부분은 그 여성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과거의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노동의 유연화, 비정규직의 증가가 일어나기 전에도 분명히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있었고, 그 대부분은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20대에도 그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요. 남성의 뭐 3, 4배에 달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갑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일본 사회 그 세 제도 간의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제도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노동시장에는 파트타이머 정도로 참여하고 가정의 영역을 지키는 역할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런 규범 때문에 물론 최근에는 여성이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한 이후에도 계속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만, 바로 그런 배경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은 그 나이가를 들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제가 오늘 강의에서 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일본 전후 사회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런 여성들의 비가시화된, 보이지 않은 희생이라고 할까요?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맥락에서 보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듯이 남성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했다는 것이 일본 사회에서는 더 사회 이슈화가 됐던 것이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연구를 찾아보면 이런 비정규직 남성들조차도 여전히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를 고수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여성은 파트타이머로 일하면서 일을 하더라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게 나름대로 합리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나는 잠깐 비정규직일 뿐이야. 나는 내가 더 하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잠깐 이 일자리에 머무는 것 뿐이야 라고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게 훨씬 더 자유로워. 그러면서 시간당 임금은 더 높아 라고 설명한다던가 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일본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요구했던 어떤 그 브레드 위너, 생계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뭔가 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자신들이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 현재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여성은 일해야 된다, 남성은 일해야 된다는 그런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황이 어려운 것인데도 일본 사회에서 남성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는, 자기에게 부담을 주는 이 이데올로기를 스스로 부과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그래서 이런 비정규직 남성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뭐 몇몇 연구들을 통해서 찾아보면 개인적으로 어떤 희망을 찾으려고 애쓰는데 그래서 다단계 비정규직을 일하면서 다단계에 참여해 본다거나 아니면 대도시에서 일하다가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종교단체가 조직한 선거 캠페인에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겪는 어떤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시도들을 하지만 그렇게 전도가 유망하진 않은 시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단계 판매에 참여했던 비정규직 남성이 한 연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지금 행복해. 그렇지만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 말의 배후에는 일종의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정, 어쩔 수 없이 행복하다고 말한다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바로 다음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 불안정한 현재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꼭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을 속에서 일본 청년들이 어떤 삶의 힘겨움만 느끼고 있다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 청년들 중에 일부는 내가 현재의 상황은 불안정하지만 위태롭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 부모 세대가 살았던 그 틀에 박힌 삶을 살고 싶지 않고 일과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에 있어서 내가 더 중시하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위태로운 상황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일을 통해서 자기 실현을 하기를 희망하고요. 특히 그것이 가능한 어떤 사회 경제적 맥락이라는 것은 과거처럼 제조업, 2차 산업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문화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구조로 일본 사회가 변경되었고, 그런 속에서 뭔가 자신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넓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위태롭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나는 새로운 종류의 삶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종류의 해석도 가능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쓰신 그 글 과제들을 읽으면서요,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이 일본의 청년들이 겪는 어떤 유동적인 삶 속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 어떤 삶의 힘겨움만을 생각해 왔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 부모 세대처럼 어떤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뭔가 좀 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런 종류의 삶이 가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만 뭐 여러분들이 과제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종류의 삶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우리가 자유로우면서도 위태롭지 않은, 플렉서블하게 살면서도 그 플렉서블한 것이 어떤 시장이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이라는 형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이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위태롭지 않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런 것이 가능할까? 지금까지는 이런 종류의 삶이 일시적이나마 가능했던 것은 아까 지방 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상 부모와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집세가 안 들고 뭐 밥값이 덜 들고 뭐 피복비가 덜 들고 뭐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뭔가를 젊은이들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사적인 영역, 가족이라는 개인의 영역 속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이런 자유로우면서도 덜 위태로운 안정적인 삶을 청년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일본 사회는 고령화되고 있고, 지금 젊은이들이 의지하고 있는 부모 세대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자녀 세대의 의지를 필요로 하는 피부양자의 위치에 갈 테고, 그렇게 되면 이 사적인 영역에서 이 자유로우면서도 덜 불안정한 안정적인 삶을 서포트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한 5분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정규직에 취직하는 것이 그 해답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단지 정규직에 취직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많이 소개됐습니다만 블랙 기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법한 노동을 강요해서 청년 노동자들의 심신을 이제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한 IT 기업에 일하는 청년 노동자가 이제 인터넷 블로그 같은 데 이렇게 썼던 것이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2007년이고요. 나는 블랙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라는 내용이죠. 그게 이제 영화도 되고 드라마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비정규직 청년들을 주축으로 하는 어떤 노동조합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런 단체 중에 하나에서 또 이제 블랙 기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래서 매해마다 올해의 블랙 기업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어떤 이벤트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블랙 기업 넘어가서,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지만 이런 블랙 기업에 취직을 해서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랙 기업만의 어떤 노동자를 관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속인다는 거죠. 임금을 많이 주는 것처럼 선전을 해서 취업을 했는데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거기는 잔업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공고를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잔업을 한 100시간씩 해야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실제 그런 잔업을 강요하는 그런 기업이었다던가, 정규직으로 취직한다고 해서 취업을 해서 봤더니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직 직원이라던가, 근데 부모님이랑 동네 친구들한테는 다 정규직 취업했다고 얘기하고 축하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제 말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회사를 다니는 어떤 젊은이들이 있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제가 이제 이런 기업명은 가렸습니다만, 일부러 사원을 많이 뽑아서 필요 이상으로 일을 심하게 시킨 다음에 그 중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 라고 유도하는 회사라든가, 다양한 사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블랙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정규직을 취업해서 삶의 안정,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게 우리가 자유롭지만 안정적인 삶을, 덜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기업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신자유주의 확산이라는 변화가 있고요. 또 일본의 맥락에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에 들어가면 적어도 남성 정규직 노동자는 평생을 보장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회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 인간이 되어야 했죠. 이런 종류의 기업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블랙 기업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블랙 기업을 변화시키면이라고 써봤습니다만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면서도 위태롭지 않은 삶, 그러니까 일본 젊은이들이 나타나는 어떤 내향적인 경향이라던가 현재에 만족하는 모습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단지 미래가 불안정하고 미래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나는 현재에 만족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왜 과거처럼 모든 것을 일에 바쳐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나의 동료와 친구와 가족과 워라밸을 지키면서 유지하면서 좀 더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가? 라고 그런 긍정적인 가치를 있는 것으로 읽어본다면, 그러면 그런 종류의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의 맥락에서 보면 이제 블랙 기업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지만, 좀 더 넓게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사회가 이 가족과, 그러니까 삶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족과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던 시스템, 그러니까 직장을 잃으면 혹은 가족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이 사라지면 갑자기 삶의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회적인 안전망이 확충될 때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블랙 기업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러면서
자유로우면서 또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떤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